네, 안녕하세요. 내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제 이제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얘기하시는 거 제가 다 듣고 그리고 긴급 편성해서 2차 예시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 분석 그리고 해설까지 라이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 지금 오전에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지금 먼저 제가 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막 와글와글 싸움이 날 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보시는 관점이 다르시겠지만 제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지침을 드릴 테니까 예, 서로 너무 격화된 논쟁은 워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영역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제 카페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2025년 8월 공개된 인사혁신처의 예시문항 2차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제가 1차 예시문항 나왔을 때 해설도 제일 먼저 그리고 분석 설명에도 제일 먼저 올려드렸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요? 그때 문항 분류표를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아주 다를 수 있다. 누군가는 문법다운 문제는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저요. 그 다음에 누군가는 문법이 3개다. 혹은 4개다 라고 주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선생님들마다 막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다기보다는 이게 문법적 개념을 알면 유리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문법 이렇게 넣어버릴 건지 사실은 이거 문법을 몰라도 지문에 있는 내용을 추론해서 사례 적용형으로 풀어도 충분히 답이 나온다. 이것은 그냥 배경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과학이나 기술이나 경제 추론 가능하다면 그냥 언어학 제재로 보고 그러니까 문법을 비문학 지문으로 보고 풀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저의 입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차에서도 문법다운 문제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차 예시문항에서는 인사혁신처가 그걸 들은 듯이 저번에 우리가 낸 1차가 좀 애매했어? 이게 배경 지식이 필요해 보였어? 이런 걸 보여주듯 그래서 이번엔 정말 배경 지식이 필요 없는 스타일로 내버렸죠. 예.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예전 같은 문법 규정 공부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제 커리큘럼 공개했을 때 선생님 문법 어디 갔어요? 여러분 언어학이라고 제가 이름 바꿨잖아요. 이제 지문형이고 언어와 사고까지 포괄해서 문법을 이론 문법 위주로 어문 규정 말고 이론 문법 위주로 이제 소리에 대하여 형태에 대하여 통사에 대하여 론의 개념으로 이제 지문 소재로 쓰는 거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다가 다 줄그령으로 바꿔서 이론 넣어놓고 그리고 제가 강의에다가 팍 줄여놓은 거죠. 그러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예 기본서의 훈련서 이름을 독해 알고리즘으로 다 통일하고 독해 알고리즘 안에 단원으로 언어학을 넣었죠. 이제 문법은 독해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너무 채팅방에서 싸우고 계셔가지고 제가 먼저 이 얘기부터 드렸어요. 자, 그럼 순차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사실 문법이 어떻게 나오냐 보다 여기에 더 관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페이지 됐는데? 그쵸? 이게 더 5과목을 운영할 때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조는 3페이지였잖아요.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될 때 막 다들 기겁을 했다고. 근데 5페이지 될 땐 왜 안 놀라지? 여러분 제가 아예 셌어요. 그래 우리 연구실이 셌지. 그래서 텍스트를 정확히 세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텍스트가 이 예시문항보다 줄어들긴 어려워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정독을 기반으로 속도까지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그냥 이렇게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봤을 때 틀린 문제만 보고 나 이 틀린 문제 부분만 케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번에 예시 문제 하나 풀고 내가 틀린 그 부분만 약점이다 이렇게 속단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내가 맞은 부분도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때 지문 난도나 아니면 지문의 제재가 나에게 좀 더 불리할 때 그럴 때 내가 안정감 있게 긴장했을 때도 풀어낼 수 있는가? 결국엔 뭐가 중요한 거지? 훈련이 중요한 거죠. 훈련이. 자, 그래서 5페이지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게 그러면 5페이지니까 1차보다 텍스트가 더 늘어나냐? 조금요. 페이지가 늘어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때 1차 예시평가 진행을 했을 때
사실 폰트도 바뀌었고 자간과 행간 이런 문제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가독성이 너무 나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그냥 좀 넉넉하게. 그래서 선지를 보면 1단 구성하잖아요. 2단이나 4단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예, 그래서 여백들을 좀 준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페이지가 막 한 페이지 늘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텍스트 비중을 퍼센테이지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 24년 국가직 글자 수. 자, 그 다음에 지방직 글자 수. 그 다음 예비평가 글자 수, 2차 예비평가 글자 수를 보시면 어때요? 국가직이 이번에 더 어려웠다라고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2024년에. 맞아요. 지방직이 더 쉬웠던 거예요. 글자 수도 지방직이 더 적었어요. 자, 그리고 예비평가 같은 경우 2차 예비평가가 텍스트가 더 많은 거 맞는데 이게 또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의 증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땐 2%밖에 증가를 안 해요. 근데 왜 페이지가 늘어났냐고? 줄간격, 정상화, 그 다음에 여백 때문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시생들은 이렇게 보면 되죠. 작년에 지방직, 그러니까 올해 치르신 가장 최근의 시험인 2024년 지방직 9급에 비해서는 12% 증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2024년에 제 100일 기도 하신 분들, 제 100일 기도는 제가 뭐라 그랬죠? 기출 대비 15% 텍스트가 많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3년 안에 기출의 평균 텍스트량의 15%를 증량하여 모의고사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24년 100일 기도를 풀어왔던 분들께는 이 증가량이 많은 양이 아닙니다. 즉 100일 기도 텍스트량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미 작년부터 대비했던 활자량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생소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0일 기도 성적을 제가 늘 3,000명 이상의 성적을 공개해 왔잖아요. 거기 상위 30% 점수 보세요. 그 친구들 20분 안에 푼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아침에 제출한 사람들의 성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 20분 안에 그 점수가 이 텍스트량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난도가 예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럼 100일 기도 기승전결의 전결이 이번에 예비평가 2차보다 쉽나요?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비슷했을 거예요. 난도로 보면. 자, 그러니 여러분, 자, 재수강생이셨던 재시생들은 겁내실 필요 없고 약간 달라진 경향의 출제 비중에 대해서만 올해 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시생들. 자, 저는 이렇게 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올해 저는 2차가 공개되기 전에도 1차 예시평가 보고 이거 줄간변 문제 있다. 여기서 텍스트를 줄일까? 아니면 페이지를 늘릴까? 라고 두 가지 상황을 생각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하프나 동영을 푸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지를 올린 적은 없으나 현장에서나 인강에서 누누이 여름쯤에 한 번 정도 2차 평가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텍스트량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텍스트가 예시평가보다 줄어들긴 어려워 보인다. 자, 그 이유는 인사혁신처가 뭘 몰라서 그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이미 지금 합격자들은 이미 100이나 95점이잖아요. 이전 시험 버전에서. 이게 또 너무 높다. 변별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을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어려워져도 되겠나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어려워지는 부분을 암기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국어는. 그래서 어찌 보면 독해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쉬워지고 독해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험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몇 분 안에 풀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느냐. 선생님, 그럼 몇 분 잡고 풀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분 안에 풀라고 하면 풀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 시간은 잡고 푸는 게 아니에요. 잘 풀 수 있게 돼서 정독이 가능해지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의 난도, 내가 읽을 수 있는 지문의 난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선지 중에 망설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약점 케어, 유형별 훈련 이런 걸 거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독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지 시간을 잡고 푸는 게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훈련이에요. 수능 때부터도 제가 굉장히 극혐했던 훈련법이 막 6월부터 5월부터 애들한테 타이머 켜고 자 시작 해가지고 막 심장 두근두근하게 심박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훈련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쫄리게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열심히 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오히려 자신이 그러니까 대강 제대로 읽지 않고 문제를 찍게 하는 아주 나쁜 습관을 들이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여러분 여름 가을에는 랜덤하게 유형을 섞어서 푸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을까지 유형별 훈련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차형으로는 제가 모의고사 몇 개예요? 실전으로 100개 하잖아요. 그때 20제 세팅해서 드리는데 뭐하러 잘라서 풀죠? 잘라서 푼다고 실전 훈련이 될까요? 이게 절반 뛰는 거랑 풀 뛰는 건 너무너무 다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절반 훈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하루에 3개씩 막 이렇게 훈련하실 시간에 유형별 훈련을 더 하시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몇 분은 억지로 잡는 게 아니다. 다만 저와 함께 유형별 훈련을 거쳐서 100일기도 때 100번의 기회를 드릴 테니 그때 자신의 약점을 확인해가면서 와 시간 지체가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아주 뾰족하게 잡아서 그렇게 해서 저랑 시험 직전에 몇 분 안에 23분 안에 들어가실 거예요. 23분이요.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억지로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님. 23분 잡고 풀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다고요. 23분 안에 넣어드리겠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훈련을 따라와 주셔야 23분 안에 들어가면서 원하는 득점을 하지. 장애물 달리기야. 그냥 빠르게 달리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규정은 이제 이전 스타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문법 책을 따로 내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하반기에 가을에 언어학 딥러닝이라고 이 언어학 지문을 가진 그러니까 문법 약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아주 얇은 그런 문제지를 내긴 할 건데 그거 문제 150제가량입니다. 네, 아주 얇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론을 쫙 훑어보고 개념은 머릿속에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외우게 하지 않겠다. 라는 게 언어학 딥러닝의 목표고요. 사실 이것도요. 100점 만점을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고 제가 85점을 기획하고 있는 사람, 85점이 전략이신 분들은 독해 알고리즘 속의 언어학 단원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2차 평가 어땠어요? 자, 지금 독해 알고리즘 코어 하신 분들 얘기해보세요. 풀 때 어려웠어요? 다 풀었죠? 네, 다 맞았죠? 네.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 안에 단원만으로도 충분하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염려가 되면 언어학 딥러닝 추가하시지만 요거로도 충분하다. 예, 그리고 문법 규정할 시간에 뭘 더하라? 독해 추론 논리 훈련 더하세요. 그리고 어휘 문맥 추론 안 되는 사람들 쿼터 홈트 하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이번에 2차 평가 중에 문법이 필요했다? 1번밖에 없는데 1번 하나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도 문법이 3개라고 하거나 2개라고 하면은 뭔가 문법의 프레임을 가져가야 돼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어땠어요? 고쳐쓰기 형태. 그래서 문장 다듬기 형태죠. 그래서 제가 쿼터 홈트에서 자주자주 훈련시켜드리고 있는 문장을 바꿔 쓰는, 고쳐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문법을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굉장히 여러 개의 문장을 동일한 트릭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요거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딱 60문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 60문장만 훈련하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언어를 소재로 한 비문학 문제만 나왔을 뿐 이건 비문학 문제지 이거를 문법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논리 추론 중 명제 논리로 낼 수 있는 유형이 한정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논리 문제는 또 제가 1차 문제 보고 이랬죠. 이렇게 논리 문제 요 정도는 안 돼. 논리 문제 3개가 있었는데 셋 중에 하나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 문제까지 진짜 2차에도 낼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1차보다 논리 문제 난도가 내려갈 것이고
문제 수도 줄어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한 문제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정확히 맞았잖아요. 그래서 명제 논리 자체는 두 문제 정도가 적합하다고 본다. 그리고 왜 그 얘기를 한 거냐면 국어 문제 20문제죠. 근데 20문제 중에 명제 논리만 3개를 내면 다른 유형의 논리적 사고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즉 강화 약화나 비판 추론이나 이론 문제 유형을 풍부하게 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개까지 만약에 유형을 확보하려고 하면 필수 유형을 못 내요. 그래서 보시면 1차 유형에 보면 1차 예시평가에 보면 주제다운 주제 문제가 없고요. 논지전개 문제도 못 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그리고 기타 어떤 국어 관련 시험에서도 필수 유형으로 다루고 있는 유형이 누락됐던 거죠. 1차에서. 그러면 그 유형이 들어오려면 그러면 명제 논리는 2개로도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충분히 측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제 논리가 3문제보단 2문제가 적합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사혁신처도 똑같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제 논리는 2문제 내고요. 대신 내지 못했던 주제 문제를 2개나 내죠. 그래요. 기본기. 그래서 논지, 핵심 주장 이런 부분을 잘 일단 요약할 수 있는가. 이 유형이 1차에 누락됐었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내는 대신에 명제 논리를 하나 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명제 논리가 쉽죠, 1차보다. 제가 1차 해설할 때는 제가 제일 빨리 해설 올렸잖아요. 그때 논리 해설할 때 그랬어요. 해설하면서도 제가 이걸 설명한다고 지금 이해하실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고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왜를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푸는 걸 구경할 뿐. 그래서 미래 보고서 때까지도 1차 문제를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우고 자, 문장형으로 기호화를 만드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매개양을 활용하는 방식까지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구경밖에 못한다 원래. 지금 본인이 손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객관식부터 할 수가 없는 거다 원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다들 논리 문제지부터 낼 때 독해 알고리즘에 있는 거 잘 알아 그랬지.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쿼텀트로 데일리로 매일매일 기호화 훈련 시켜줄 테니까 그거면 풀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쿼텀트 올라온 데까지 들으신 분 여기 2차 예시 문항 중에 못 풀 게 있었나요? 없었죠? 쿼텀트만으로도 되죠. 그거 강의 한 강에 10강, 15강 이런데 그중에 논리 5분밖에 안 되잖아요. 한 강에 5분씩인데 지금까지 올라온 걸로 이거 2개 문제 다 풀리거든. 맞죠? 그리고 또 쿼텀트 안 했어도 독해 알고리즘에서 제가 중간에 쿼텀트 논리 걷어서 보여드리는 것만 했어도 이 문제 풀렸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굉장히 기호화만 쓸 줄 알면 슉 풀리게 요렇게 논리가 나왔어요. 제가 쇼츠도 올렸어요. 여러분, 내년의 킬러 문항은 명제 논리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오히려 독해 추론, 강화 약화 이런 게 어려워질 수 있다. 그거 봐. 그죠? 자, 그래서 1차 때 간을 본 거예요. 이렇게 논리 추론 내면 어떻게 되지? 막 난리 났잖아. 그리고 막 시장이 논리책을 내니까 우리 이 정도는 아닌데? 막 5급처럼 할 필요는 없는데? 얘네 너무 과하네.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걸 2차에서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쿼텀2와 독해 알고리즘 안에 논리 추론만 해도 되지만 제가 또 가을에 그것만 싹 다 모아서 다시 볼 수 있도록 또 얇게 논리학 딥러닝 내드릴 거예요. 그것도 그냥 딱 한 100제 풀면 돼요. 그 100제로 2025년에 논리 문제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명제 논리 줄이고 주제나 논지전개 보충될 수 있다. 이번에 2차에도 논리전개는 없거든요. 논지전개. 근데 요것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명제 논리는 진짜 최소로 나오면 하나, 진짜 많이 나와도 3개, 평균 2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난도는 2차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의고사에서는 다양한 난도를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강화약화형이 높다. 그래서 난도는 강화약화형에서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사실 이것도요. 연습 안 한 사람한테 높은 거지 사실 연습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지지하는 근거냐 아니냐일 뿐이에요. 강화 약화라는 말을 어마무시하게 느끼지 마세요. 그리고 선지가 강화 약화라는 말을 쓰고 뭐 피셋 언론에서 강화 약화형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제가 독해 알고리즘에서 예전부터 비판 추론이라고 해왔죠. 그래서 비판 추론과 논리 추론의 병합, 그게 강화 약화다.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례 풀 줄 알아야 돼요. 사례 추론,
비판 추론, 논리 추론을 아울러 할 수 있으면 자,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학은 이제 작품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독해 알고리즘의 문학이 어때요? 1시간이죠. 선생님 이래도 돼요? 막 이랬잖아. 제가 괜찮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대표로 제가 문학에 대해서 어떤 배경 한번 깔아볼까? 그것도 했지만 그거 지칠이나 군무원이나 법원직이나 그런 친구들 때문에 넣어놓은 거고 안 들어도 된댔지? 그쵸? 자, 그래서 문학과 관련된 비문학 지문을 쓸 거지 문학을 공부해 놔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자 표기형 안 나온다. 자, 그리고 세트 지문 속에 어휘의 문맥적 의미형으로 연습을 하자. 그래서 이걸 독해 알고리즘에서도 하나의 단원으로 다루면서 커트홈트로 그거는 잠깐 배우고 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이 부분 어휘 문제 그리고 문맥적 어휘 추론, 문맥 추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문맥 추론이랑 어휘 추론을 합치잖아요. 세 문제예요. 얘가 명제 논리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점을 향해서 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시 채팅방 좀 볼까요? 자, 질문하세요. 잠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아, 지칠에 대해서 제가 이 카페 글에도 또 올려드렸는데 지칠은 기존 기조대로다라고 이제 제가 아니라 인사혁신처가 밑에다가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지칠 때문에 지칠, 군무원, 국회직, 법원직은 문법, 규정, 어휘, 한자, 문학을 예전처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리즘 확장팩을 출간했어요. 강의도 다음 주부터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코어와 딥러닝에다가 확장팩을 붙이면 7급입니다. 지칠. 자, 그 다음.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확장팩 만들 거야. 끼우라고. 이름 잘 지었죠? 확장팩. 그래서 기타 직렬, 지칠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래요. 풀 때 문학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걸 사실 문학이라고 보기 좀 그렇거든. 그래, 문학 없는 게 맞아. 근데 1차 보면 문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비문학이 있으니까 문학이 아니고. 그때 제가 그랬죠. 문학도 사실 빵개다. 여러분 1차 때 영역별 문항 개수표 공개한 거 한번 선생님들마다 비교해 보세요. 저는 그랬어요. 이거 문법도 사실 빵개 아니냐. 그리고 문학도 빵개 아니야? 아,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 정도. 프리패스 강의 쿼트홈트 보일 거예요. 어문사 프로젝트 쿼트홈트입니다. 프리패스에 들어가 있어요. 왜 다들 그 똑같은 질문하지? 프리패스에서 쿼트홈트로 들어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지 펼까요? 내가 준비 진짜 빡세게 했지. 자, 제가요. 자, 그럼 시험지 모두 열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상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문제를 풀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나중에 들으셔도 되니까 문제 풀고 들어주세요.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풀 때랑 선생님이 풀 때랑 어떻게 다른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알려드리고 제 수험생들, 제 커리를 충실히 따라오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이러한 흔적을 남겨오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펜터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자, 모범적인 펜터치를 보여드릴 건데 펜터치가 대체 뭐냐? 네, 제가 만든 말이에요. 펜을 이렇게 터치하는 게 아니고 펜을 이렇게 터치하는 게 아니고 펜으로 종이 좀 터치해봐 이런 얘기인데 그래 콩글리시야. 그러니까 사실은 필기도 활용하면서 근데 이게 두뇌를 보완한다. 그리고 또 문제를 풀면서 글에 대한 이해 외에 메타적인 기억을 할 필요 없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과정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면 지문의 내용 기억해야 되지? 내가 어디까지 처리했는지 기억해야 되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시험장에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아주 깔끔하게 동작을 수행하는 발레리나처럼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 펜터치 흔적을 보면 이게 어떻게 23분 안에 들어가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번입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가 바로 제가 체크해놨죠. 유일하게 문법적인 기반 지식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올바른 문장 다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전 문법에는
통사론의 뒤에 문장 다듬기, 올바른 표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을 거고요. 저는 지금 진행을 언어학 안에서도 배우지만 쿼터 홈트에서 매주 문해력, 문장 다듬기로 다뤄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건 실용문을 보여드리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미래보고서나 독해 알고리즘에서 수업을 할 때 여기서 무엇도 중요하다고 했죠? 발문을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수정이. 수정이 틀렸다의 케이스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멀쩡한데 틀리게 고쳤다. 그리고 틀린 것을 또 틀리게 고쳤다.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정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다 알려줬어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그 다음에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을 삼가라, 그 다음에 명료한 수식어구를 사용하라, 그 다음에 대등한 구조를 보여주는 표현을 쓰라. 이런 것들을 미리 올바른 문장 다듬기에 써야 한다라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지문 말이에요. 자, 2020년 국립국어원 공개자료였어요. 2020년 국립국어원 공개자료 중에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이용해서 커트홈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문들도 그대로입니다. 국립국어원이 준 자료 안에서 냈다는 거죠. 저는 인사혁신처와 같은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보죠. 여기서 1번,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자, 땡땡땡 명을 선출되었다. 되었다가 뭘까요? 이게 바로 피동 표현이죠. 이걸 알면 유리한 거지. 그래서 이때 되다라고 할 때는 을이 아니라 몇 명이 선출되다라고 쓰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피동 표현에 적절하게 앞에 조사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걸 제대로 고치니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을 소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은 중의적인 문장을 쓰지 말랬죠? 시장은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니은에 따라서 라고 했으면 바로 중의적인 문장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의성이 뭐냐?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중의성을 해소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니까 이 부분의 위치가 여기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원래 문장은 중의적이었나요? 자, 시장은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했어요. 뭔가에 대하여. 아니죠. 그래서 중의성 해소를 위해서 위치를 변경한 게 아니라 시장은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무엇에 대해 논의했는지 사실은 의미관계를 잘 구성해주기 위해서 바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 중의성 해소를 위한 방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답안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에 여기서 수식어와 피수식어 구조, 피수식어가 뭘까요? 수식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럼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5kg 정도의 금 보관함. 그러면 마치 금으로 만든 보관함 같잖아요. 금으로 만든 보관함이 5kg짜리 같잖아. 근데 이렇게 써야 금 5kg 정도를 담고 있는 보관함. 그래야 무엇이 5kg이냐. 이게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디귿에 의해 고친 게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물의 신선도 유지와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거는 1차 예시문항과 똑같은 코드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4번 같은 경우는 1차 예시문항의 정답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만약에 4번을 고르고 틀렸다면 1차 예시문항을 안 풀어보신 거죠. 아니면 풀었는데 제대로 분석이 안 됐거나. 그래서 1차 예시문항에서 구는 구와 접속, 절은 절과 접속해야 한다는 것이 그게 정답 포인트였어요. 그러니 여기서도 그것이 학습이 제대로 됐는가를 검증하고 있다고 봐야죠. 자, 구. 여기서 수식어를 받고 있는 명사구예요. 그래서 서술어가 없습니다. 서술어가 없이 단어 2개 이상의 문법 단위를 구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서술어가 있어요. 서술어가 있으면 절입니다. 자, 그래서 구와 절은 접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에 따라 리을이 대등한 구조를 보여주는 표현을 써라. 고나 와로 접속될 땐 대등한 관계여야 한다라고 했으니 그래서 여기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서술어가 두 개 다, 양쪽에 다 들어가는 절로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절을 절절로 바꾼 겁니다. 잘 고쳤죠. 자, 그래서 정답 포인트는 달랐지만, 하지만 여기서 1차와 같은 포인트로 선지 구성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여러분, 1번이 사실은 문법적인 어떤 배경이 필요한 유일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문법 문제 아니야? 라고 오해할 만한 게 바로 몇 번이냐? 20번 가볼게요. 20번으로 바로 가볼까요? 맨 뒷장 보세요. 자, 20번입니다. 자, 여러분 20번을 먼저 볼게요. 얘는 과연 문법을 배웠어야 풀 수 있는가? 물론 문법적 용어들이 소재로 등장하니 알면 쉬울 수 있으나 오히려 내가 이걸 미리 알고 있다고 지문을 대강 읽었다간 절대 못 풀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문을 두세 번 다시 봤을 겁니다. 자, 그럼 내용 보죠. 자, 언어의 형식적인 내용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며, 그래서 제가 묶어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나눠주잖아.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카테고리로는 그냥 의문, 형태, 통사, 의미, 담화 이럴 거야. 이렇게 그냥 5가지가 대등하다고 생각하면 이미 이 지문의 출제자랑 싸우고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이 지문의 출제자, 이 지문의 글쓴이가 사용한, 그쵸?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출제자와 글쓴이의 생각은 일단 둘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의문 형태 통사가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의미가 내용적이다. 담아 어디 갔지? 이런 생각 하지 말란 말이야. 배경 지식이 독이 되는 케이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의문론, 문법론이라고 형태론과 통사론을 묶네요. 그 다음 의미론, 그 다음 그 가운데서 의문론과 문법론은 역시나 위에서 묶어놨던 그대로죠. 이것은 언어의 형식을 중심으로 한 체계와 기능을 반복되는 말은 계속 펜터치 반복하지 말고 위에 쳐놓은 거 말고 추가되는 정보만 치세요. 그래서 형식적인 요소에는 밑줄, 그 다음에 내용적인 요소에는 물결로 이분법 펜터치를 합니다. 여기서 이 문제의 출제자는 얘를 비문학으로 출제하면서 이분법을 잘하나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형식적인 요소 체계와 기능, 그 다음에 내용적인 요소는 체계와 작용 방식입니다. 그럼 둘 다 체계는 가지고 있네요. 차별점이 뭐죠? 기능과 작용 방식이네요. 자, 그 다음 이처럼 언어학은 크게 말소리 탐구, 문법 탐구, 의미 탐구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도 자, 나눠놔요. 이분법으로. 자, 그 다음 이때 각각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서로 관련이 있어요. 여기선 두 개로 우리가 나눴지만 관련은 있어 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걸 발화의 전달 과정에서 살펴보자. 화자의 측면에서 언어를 발신. 우리가 이번에 쿼터홈트랑 그리고 스파르타 하면서 제가 발신, 수신 중요하다 했죠. 예. 자, 그래서 발신할 때 그럼 누구야? 화자야. 그럼 수신하는 건 누구야? 받을 수. 그래서 청자죠. 그래서 발신하는 경우에는 이땐 청자의 여기서 의미론에서 문법론을 거쳐 의문론의 방향으로. 자, 그리고 또 청자의 측면에서 수신하면 이게 반대라는 거야. 발신과 수신은 반대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물결 친 부분과 밑줄 친 부분에 뭐가 다르겠어요? 바로 이 방향이요. 얘는 의미에서 문법을 거쳐 의문으로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잖아. 그죠? 그러면 이땐 반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그죠? 커지겠죠. 그래서 이 역방향일 것이에요. 수신할 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선 또 무슨 트릭을 써요? 독해 알고리즘에서 배웠지? 방향성 혼동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의사소통 과정상 발신자의 측면에서는 의미론에, 자, 그 다음 여기서 수신자의 측면에서는 의문론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발신일 땐 의미론 출발이잖아. 근데 수신일 때는 거꾸로니까 그래서 출발점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로 보는군. 이것까지 추론이에요. 초점이 출발점에 있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이제 1번 볼게요. 언어는 형식적인 요소가 내용적인 요소보다 다양하다. 여러분 형식적인 요소에 뭐뭐 들어가요?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형태와 통사를 합쳐도 의문론, 문법론,
두 개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요소는 두 가지잖아, 최소. 근데 내용적인 요소는 여기서 뭐라 그랬어? 의문문 하나죠. 그러면 형식적인 요소가 내용적인 요소보다 다양하다는 것이 이 지문에 의거해서 참인 거지, 여러분들이 원래 문법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 책의 카테고리대로 풀면 틀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사혁신처는 이걸로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고? 외워서 풀지 마라. 이거예요. 문법 외워서 풀지 마. 예전처럼 공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의 합성어 문제, 그것도 문법을 알아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거기서 제가 1차 분석할 때 무슨 말씀 드렸죠? 자, 의미 유형별 분석에서 원래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을 거예요. 옛날에. 기존 기조대로라면 의미 유형어를 합성어로 나눌 때 대등, 종속, 융합으로 나눈다고 했어. 그렇게 배웠었을 거라고. 근데 거기엔 두 가지만 나와요. 1차 예시평가엔. 그래서 합성어의 의미 유형은 대등과 종속이 있다고 해. 두 개만 얘기했다고. 그 다음에 선지에 큰아버지가 나와요. 큰아버지에 대해서 종속합성어라고 하고 그게 참이란 말이죠. 근데 원래 그 큰아버지가 자 커다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아버지 형이죠. 그러니까 융합합성어라는 말이 지문에 있었다면 융합합성어야. 근데 융합합성어를 지문에 안 넣었기 때문에 종속합성어로 어떻게 해야 돼? 그 지문 안에 있는 것 중 판단을 해주라는 얘기거든. 그러니 오히려 문법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배경 지식 가지고 문제를 풀려다가 지문과 지금 배치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문법 문제가 아니라 언어학이에요. 언어학 지문, 문법 제재의 지문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2번, 3번, 4번에 흔적 없죠. 왜일까요? 저는 1번에서 끝내고 2, 3, 4번 안 봤을 겁니다. 자, 23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1번을 확신하니까요. 왜 확신 못하죠? 똑바로 읽었으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읽어야 빨라지는 거예요. 얘를 휘릭 뭔가 무슨 테크닉과 요령을 활용해서 무조건 샵 읽고 막 펜터치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해. 그 다음 이렇게 봐. 그 다음에 선지를 보고 찜찜해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보면 정답 확률이 올라가나요? 그냥 애매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문에서 시간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지에서 망설이느라 쓰는 시간이 훨씬 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자, 앞으로 돌아갑시다. 자, 2번. 자, 이번에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원래 기본 기조, 그러니까 기존 기조에도 있었던 원래 기초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발문은 내용 확인일 수도 있고 일반 추론일 수도 있고 근데 부정 발문이네요. 자, 이럴 때는 제가 요령껏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내용 일치나 일반 추론 정도일 때는 어떻게 선지를 먼저 읽고 변별적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좋겠다. 여러분, 선지 다 외우라는 거 아니야. 그냥 요 정도만 해보세요. 온역, 역병, 당독형, 마진. 이 중에 한두 개밖에 기억 안 나도 돼. 아예 안 본 사람보단 우월할 거야. 자, 요 머리만 잡아도 돼.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세요. 자, 그 다음에 제 펜터치와 여러분들의 펜터치를 매칭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이렇게 오늘날 급성 전염병에 속하는 병들의 다양한 명칭. 아, 내가 아까 봤던 게 병 이름이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 이것 등 장명의 과정에서 주목한 바가 다르다. 그럼 결국에 뭘 물어보겠어요? 각각의 이름이 무엇에 근거하였나지 뭐. 이렇게 미리 선지 변별 키워드를 체크하면 지문에서 뭘 찾아야 될지가 예측 독해가 돼요. 그래서 빨라져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유진은 펜터치를 시켜서 느리게 만든다 그러는데 그거는 펜터치를 잘 못 쓰는 거겠지. 안 배워서 그러는 거야. 그거는 누명이에요. 펜터치를 잘못 써서 그런 거죠. 펜터치 쓰면 더 빨라져. 자, 그 다음 예를 들어 역병은 아까 선지 있었지? 역병은 병에 걸려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다. 그 다음에 당독형 사납고 고통스럽다. 그럼 위에 있었던 것 중에 뭐예요? 고통의 정도. 여러분 이때 끝까지 다 읽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먼저 내려가. 그래서 뭐뭐 체크해. 2번, 3번 확인해. 그래서 2번 역병은 질병의 전염성에 주목했나요? 아니, 고통의 정도. 답났어. 끝. 선생님, 그러면 지문의 나머지 부분은 안 읽어도 되나요? 여러분 이때
이런 내용이 뒤에 없는 한 아차차 아까 말한 게 틀렸어.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직 안 읽은 부분이 이만큼인데요. 그쵸? 근데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서 답은 이미 나와버렸어요. 이때 뒷부분을 읽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있을까봐. 그런데 역병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고통의 정도만 반영한 게 아니라 전염성에도 주목한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역병에 대해서 추가적 진술을 한 부분이 없나만 보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선지를 다 확인해서 속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역병 얘기 또 없니? 이렇게 대각선 빡 없네 끝 이거야. 그럼 끝난 거지. 뭘 나머지 선지를 다 지우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갈 거예요. 자, 3번.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자, 바로 이게 1차에서 누락됐던 주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명제 논리 하나 줄이고 주제 제대로 하나 주지 않을까? 라고 제가 예측했고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내용 보겠습니다. 자, 주제 요약할 때 어떻게 알았어? 그날 또 슝 읽으면 내 머릿속에서 막 얘가 동그라미 됐다, 세모 됐다, 네모 됐다 이런다 그랬죠? 우리의 기억은 1초 1초 왜곡됩니다. 중요한 부분, 안 중요한 부분이 이 글쓴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올록볼록 춤추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 머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도 야, 너 생각하지 마. 그대로 놔둬라고 한다고 해서 통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제가 그랬죠. 얼음틀에 두고 얼려버리라고. 그게 펜터치라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 두 가지를 찾아야겠죠? 만약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플라톤은 말해요. 근데 우리가 플라톤에 대해서 설명만 하는 글인지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근거로 자기 주장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펜터치를 참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하나는 그 두 가지 중 하나는 대다수가 가지고 싶어하는 재물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성적 욕망이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케팔로스에게 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케팔로스에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이 많아서 좋은 점과 싫어하는 나이가 많아서 좋은 점이 뭔지 물었다. 플라톤은 이 대화를 통해서 누구와의 대화? 케팔로스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준다. 플라톤이 보여주고자 한 거죠. 자, 그러면 케팔로스는 재물이 많으면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어 좋고 케팔로스의 답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로부터 뭘 캐치해야 되느냐? 글쓴이가 이걸 왜 말하지? 자, 여러분 플라톤이 이걸 왜 말하지? 보다 더 중요한 건 글쓴이는 플라톤과 케팔로스의 대화를 왜 얘기하지요? 자, 그래서 참아. 어디까지 참아? 여기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욕망이나 성적 욕망만이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낭패당하거나 망신을 당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그래서 이게 인간에 대한 플라톤의 통찰력과 삶에 대한 지혜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이게 글쓴이의 의견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맞다. 지금 그럼 제가 빨간 펜과 형광펜 겹치는 부분,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바로 선지 뛰어들어가지 마세요. 가다반이요. 얘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볼까요? 현재에도 삶을 살 때 이 돈에 대한 욕망 그리고 성적 욕망 잘 다스리면 이제 삶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 볼게요. 1번. 재물욕과 성욕은 과거나 지금이나 강한 욕망이다. 여러분 이거 보고 맞네. 이런 사람들은 발문 까먹었지? 여러분 이거 주제 찾기죠. 참 찾기 아니죠. 얘가 참이면 어쩔 건데. 그게 그렇다고 주제가 되나? 여러분 흔히 문제 유형을 자꾸 놓쳐. 왜 그럴까요? 정신이 없으니까요. 왜 정신 없을까요? 계속 기억하려고 하니까요. 도움 받으세요. 펜터치에 도움 받으시라고. 머리는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 얘가 보완해 준다니까. 자, 그래서 주제 유형이니 참이 됐다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참이어도 이걸로는 부족하지. 그래서 강한 욕망이라서 뭐 어쩌라고. 그걸 잘 다스리라고. 자, 그럼 1번 부족해요. 그 다음 재물이 많으면서 나이가 많은 자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래야지 좋은 삶을 살 수 있단가요? 나이가 정말 꼭 많아져야만 하나요? 노인만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걸 잘 다스리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재물욕과 성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얘가 답인 거죠. 그러면 1번, 2번 지우고 3번 답 나왔어요. 이때 4번을 안 보냐? 자, 4번 봅시다. 보세요. 왜? 주제 유형은 항상 가장 적절한입니다. 자, 잘 살기 위해선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망설이신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이런 식의 사고의 방향을 가진 분들을 얘기했죠. 항상 정답을 두고 2차적 정답을 고른다. 자, 항상 지문에 그대로 나온 것을 두고 뭔가 더 심오해야 되지 않나? 지문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드는 습관이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능동적이다. 지나치게 창의적이다. 비판을 하라고 하지 않을 때도 비판적으로 읽고 추론을 하라고 하지 않았을 때도 추론적으로 읽는다. 여러분 문제 유형별로 추론을 하라고 할 때가 있고 그냥 나와 있는 거 잘 풀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유형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글을 읽고 4번은 내가 그냥 느낀 거야. 아, 그러네. 이렇게 했네. 추론으로는 이걸 추론으로 적절한 걸 쓴 애는 얘가 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4번은 글을 보고 추론한 내용이지 이 지문 안에 이 글의 주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왜?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뭐 그렇겠지만 여기서 무엇인지 알려줬거든요. 그럼 결국에 그 무엇 자체를 강조하는 거지. 이걸 뭔지 알아야 해. 이게 사람마다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 그쵸?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에서 여기 다음 글의 기억부터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서 가장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이라고 했죠? 여러분 잠깐만. 여기 4번 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말 안 했어. 요거 케팔로스 소재 있죠? 소크라테스와 케팔로스의 대화에서 이게 2013년도 입법고시 15번 제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사혁신처가 쓰고 있는 지문 제재가 입법고시 그리고 그간에 뭐 민경채 피셋 그리고 또 7급 피셋 뭐 이런 것들에서도 이렇게 지문 제재가 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독해 알고리즘, 쿼터 홈트, 그리고 기출 알고리즘, 그리고 또 도약, 그리고 백일기도에 계속 활용해서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반가운 소재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여기서 4번으로 넘어가 보죠. 4번 역시 그래요. 4번도 보면 2020년 5급 경채입니다. 그래서 2020년 5급 경채 랑그가 나와요. 랑그 개념. 그래서 언어학 제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럼 우리가 문법이라고 봐야 하느냐? 아니야. 랑그와 파롤에 대해서 미리 외워야 푸는 문제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랑그와 파롤이라는 말을 A, B로 바꿔도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언어는 랑그와 파롤로 구분할 수 있다. 랑그는 추상적이고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면 파롤은 반면이라면 이분법 펜터취. 자, 그래서 파롤은 구체적인 언어의 모습으로 자, 그래서 구체적이다는 추상적이다 반대 어휘라고 했지. 그래요. 제가 쿼텀트에서 지문에 나올 만한 한자어들 다 해준댔잖아. 자, 그 다음 의사소통을 위해 랑그를 사용하는 개인적인 행위다. 개인적. 위에는 공동체 공유잖아요. 그죠? 그럼 집단적, 개인적. 이런 대립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언어학자들은 흔히 랑그를 악보에 파롤을 실제 연구해. 여러분 이거 4번 어렵다는 사람들 왜 어려운지 알아? 자, 4번 어려우신 분. 지문에 이분법 펜터치 했어 안 했어? 기억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어지럽지. 계속 위에 다시 봤지. 펜터치 해놨으면 그냥 밑줄끼리 연결하고 물결끼리 연결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 여기서 악보는 고정되어 있지만 고정, 밑줄, 실제 연주는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달라, 물결. 자, 그러면 랑그는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요. 고정, 기본을 이루는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한편 책상, 이건 사람마다 다르죠? 자, 제각각이죠? 그래서 제각각인 건 물결이겠지. 고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물결은 누구 거야? 파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밑줄 물결 하면 풀면서 얘가 고쳐야 되는 문장인지 아닌 문장인지 그냥 보여. 왜 안 하냐고. 펜터치가 왜 싫어? 이렇게 유용한데? 난 너무 속 터져. 이게 짱이야. 알겠죠? 에? 왜 귀찮아? 귀찮아서 그냥 틀릴 거야? 그리고 80점 맞아버릴 거야? 둘 중 하나야. 귀찮은 걸 하다 보면 편해지거든? 안 귀찮아져. 그래서 귀찮은 걸 익숙하게 만들어서 편안해지든지 그리고 시험을 잘 보든지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하고 익숙한 거 해서 유사한 점수를 지금과 현 상태의 점수를 받든지야.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쭉쭉 가시고, 자, 랑과 파롤 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이 있다. 여러분, 이럴 때요. 사실 얘는 그러지 않았지만 출제자가 고약한 마음을 먹잖아? 이럴 수도 있어. 내 미리 얘기했어요. 다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보고 밑줄 물결 하는 건 줄 알아요? 앞에 있으니까 밑줄이야. 뒤에 있으니까 물결이야가 아니야, 이거. 꼭 어디까지 봐야 돼? 뒤에 자기 모국어에 대해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언어 능력이다. 내재. 그 다음 사람들이 실제로 발화하는 행위가 언어 수행이다. 자, 그럼 어때요? 내재돼 있으니까 추상적이죠. 발화되니까 구체적이잖아. 위에 나왔잖아. 추상 구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요걸 쳐서 밑줄과 물결을 끝까지 해야 마지막에 리을에서 안 헷갈리지. 그죠? 자, 그래서 파롤이 언어 능력이겠어요? 아니죠. 이때 뒤집혔잖아. 그래서 얘를 고쳐야 되는 거죠. 랑그가 언어 능력, 내재된, 추상적인. 그 다음에 파롤은 언어 수행. 개인이 입 밖에 내는 구체적인. 사람마다 연주가 다를 수 있는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지문 2번 읽나요? 저 위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왜일까요? 밑줄과 물결을 하면서 읽기 때문에 적절하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선지 보고 다시 올라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신기한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1, 2, 3번 이렇게 보고 4번 이렇게 체크해놨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땐 바로 봤죠? 네, 맞아요. 사실 이거를 소구한 시점은 아까 전에 지나가면서 그냥 멀쩡하네 이렇게 지운 거지 뒤에를 사실 안 읽었어요. 여러분 여기 안 읽어도 돼요. 20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팁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기 왜 안 읽어도 될까요? 여러분 여기 발문 보세요. 이거 미래보고서 때도 제가 강조했죠. 자, 다음 글의 기억부터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서 수정하라 그랬죠. 이 얘기는 어색한 곳을 찾아서 수정하라며. 안 어색하면 답이 아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디귿은 안 어색해. 안 어색해서 선지를 읽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지워버린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냥 답이죠, 4번이. 어색한 건 한 군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 차이가 나죠. 억지로 빨리 시간 잡고 푼다고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푸시면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5번 볼게요. 핵심 논지. 혁명이지, 그치? 자, 페이지 한번 바뀌었으니까 우리 대화창 한번 볼까? 자, 4번 어려웠어요. 4번 안 어려워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4번 어려우셨던 분들 1번부터 3번 선지 다 읽었지? 읽고 끼웠지? 대입하지 않았어? 멀쩡한 위치에 왜 틀린 문장 갖다 끼우고 계속 헷갈려? 그냥 지문을 읽을 때 밑줄 물결만 잘했으면 멀쩡한 거 확보하면서 갔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왜 대입함? 그래서 오래 걸리고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5번입니다. 자, 이제 요약해 볼게요. 자, 여기서 핵심 논지. 자, 아까 전에 몇 번과 같은 유형이죠? 3번이요. 3번도 주제 유형, 5번도 주제 유형. 기존 기조 유형이며 모든 독해의 근본입니다. 독해 알고리즘의 패턴 1이죠. 자, 패턴 1에 제가 왜 그렇게 공을 들일까요? 요약할 줄 모르는 자, 구조 독해 할 줄 알 리 없다. 자, 요약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비판 추론 할 수 있을 리 없다. 강화 역할을 많이 틀리셨어요. 근데 전 강화 역할 틀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3번과 5번은 잘 풀었어요? 3번과 5번 중에 단 하나라도 틀린 거 없습니까? 그 다음 3번과 5번을 풀 때 3번에 3, 4번 중 망설이거나 그죠? 5번을 가지고도 5번의 선지 중에 여러분들이 이건 5번은 뭐 망설이면 안 된다. 그지? 자, 어쨌든 3번에서 3, 4번 좀 망설였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강화약화에 진입을 원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화제 주제 쪽을 제대로 못하면 강화약화 진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약점이 강화약화라고 느낀다고 해서 강화약화부터 풀어도 안 돼요.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을 제발 약점만 찍먹하지 말고 패턴 1부터 순차적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해력 발달 순서가 있어.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의 순서가 있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5번 볼게요. 자, 여기서 판타지와 SF 차별성은 낯섦과 이미 알고 있는 것의 기준으로 드러난다. 자, 그러면 어차피 판타지와 SF에 대해서 대조할 거라는 건 알아요. 만약에
만약에 이게 문맥 추론이나 일반 추론이면 저 동그라미 세모 밑줄 물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 펜터치를 했을 거라고, 이분법 펜터치를. 근데 안 했죠. 이건 요약형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점을 밑줄 물결 할 필요 없이 이 얘기로 뭘 하고 싶은 거지? 요걸 잡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낯섦과 이미 알고 있는 것, 얘를 잡으세요. 기준점이요. 이 기준에 의해 나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죠. 판타지와 SF에는 모두 새롭고 낯선 것이 등장하는데 공통점이네? 그러면 공통점인데 뭐가 다른 걸까? 여기서 판타지는 낯설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 그 다음에 이와 달리 SF에서는 그래서 뒤부터 이분법을 해요. 첫째 문단에선 안 해. 그리고 둘째 문단에서는 결국에 차별성이 부각이 돼야 될 것 같으니 왜일까요? 지금 판타지랑 SF가 사실은 대등 개념으로 제시되었으나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SF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판타지가 SF와의 대조도구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판타지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달리 SF에서는 그런 괴물이 존재할 수 있지 어떻게? 라는 식으로 의심을 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 판타지는 이제 여기서 낯선 것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SF에서는 의심하지. 그래서 이 부분 SF는 낯설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인식의 틀로 끌어들여 재조정한다는 점에서 판타지와 달라요. 그러니 그냥 판타지 SF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판타지와 SF의 겹치는 면과 SF의 다른 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다반을 머릿속으로 만들고 가랬죠. SF는 이 점은 판타지와 같지만 무엇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뾰족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자, 1번. 판타지와 SF는 모두 새로운 것에 의해 알고 있는 게 바뀐대.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알고 있던 인식의 틀로 끌어들인다며. 그쵸? 그러면 이미 알고 있던 것에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SF 부정하셔야 되죠? 이거는 무엇과 유사해요? 이 판단은 주제다 아니다를 떠나 거짓말이니까 주제가 될 수 없어. 자, 그 다음 2번. 이것도 거짓말이야. 그래서 1번 거짓, 2번 거짓. 거짓이라서 주제가 될 수 없음이지 그렇다고 이 문제가 내용일치는 아니에요. 내용일치형이라고 봐서는 안 돼. 그 다음에 3번. 뒤집혔지?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요. 3번과는 약간 다른 선지 트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정통 주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5번이지. 이 5번 같은 경우는 내용 일치와 주제 유형을 한꺼번에 체크할 수 있도록. 거짓이면 주제가 될 수 없어. 그리고 참만 판단해도 사실, 그래서 주제에 도달하는. 그래서 사실은 3번보다 몇 번이 요 번호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제 유형에서 3번에 4번 가지고 망설이는 게 더 그게 어려운 거고 요약을 못하는 사람들의 킥이 되는 그런 선지고, 여긴 매력도가 있는 선지가 없어.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말 부분에 대해서 제가 풀 때 뭐라 그랬죠? 지문의 맨 앞이나 맨 끝일 때는 주제일 확률이 80%지만 20%의 확률은 여전히 존재한다. 맨 앞에 빈칸일 땐 전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맨 뒤에 빈칸일 때 바로 앞에 문장에 보조 정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맨 앞, 맨 끝이 아닐 때에는 그 주변 정보를 먼저 보고 전체적으로 읽어라.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맨 뒤죠. 그러면 사실 주제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그리고 이 빈칸이 문장 전체가 아니라 문장의 일부일 땐 포함 문장을 보라 그랬지.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추론할 때 추론의 결론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앞부분에 근거가 있을 거고 얘가 추론이죠? 그러면 추론된 문장을 통째로 여러분들한테 맞히라고 한 게 아니라 추론한 결론의 일부 단어를 찾으라는 것이니까 얘를 질문으로 바꿔서 들고 들어가. 자, 이렇게 로빈후드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지문 갈까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로빈후드는 여기서 14세기 후반인 이때쯤 인기를 끈할 때, 여러분 이게 로빈후드에 대한 서술이 아니야. 농부 피어지의 최초 등장.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적어도 로빈후드는 농부 피어지라는 요 작품보다 전에 탄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4세기 후반보다 어때야 해요? 자, 14세기 후반보다는 전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하죠. 여러분들한테 주로. 시점일 때. 자, 그 다음에 로빈 후드의 이야기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중요해? 안 중요하잖아. 근데 이거를 무슨 문제인지 몰라서 세상 중요하게 사슴? 나 이런다고. 사슴이 중요해?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왕의 영지에 있는 사슴에 대한 밀렵을 금지하는 법은 11세기 후반. 그러니 11세기보다 뒤다죠. 그럼 우리는 11세기 후반보다도 뒤이며 14세기 후반보다는 앞일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읽어. 또한 국왕 에드워드.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국왕 에드워드는 1307년에 즉위해서 20년간 재위한. 그러면 여기서 요때 즉위해서 1327년까지 존재했던 2세일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세 가지 포인트가 나왔지만 제일 정확한 근거가 국왕 에드워드 2세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14세기 전반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어휘력이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저는 몇 세기를 셀 때 1300 몇이 14세기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건 배경 지식인가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아, 그건 상식이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 여러분, 혹시 그거 모를까봐 인사혁 씨는 저 얼마나 친절한 줄 알아? 여기 봐봐. 14세기 후반인 이 경에. 봐봐. 이게 14세기 후반이지. 그럼 1300으로 출발하면 14세기에다가 1350년 뒤면 후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1350 이하일 땐, 이전일 땐 14세기 전반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7번 보겠습니다. 7번의 배열 문제 풀게요. 배열을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뭐 수능밖에 겪지 않았을 때 수능에 없는 유형이기 때문이죠. 근데 굉장히 초기 수능 1990 몇과 2010년 전에는 배열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형이 수능에서는 폐기된 거죠. 지나치게 테크닉을 가르친다라든가 그런 평가를 받아서 없어졌지만 그 뒤로도 공무원 시험에서는 빈출 유형이고 피셋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시험엔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영어에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배열 트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여기에 고정부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먼저 읽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요약할게요. 북방에 사는 매는 여러모로 잘났어요. 그래서 인기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선지를 볼까요? 선지가 세 가지로 출발하니까 이때는 선지 힌트 할 게 없네요. 그냥 여기 세 가지의 이 세 개의 문단을 그대로 읽을게요. 자, 조선과 일본의 단절된 관계 회복이 되었다. 아니, 매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맨 앞에 고정부를 두고 순차적으로 붙여봐야지 이렇게 움직이지 말랬죠. 얜 퍼즐이야. 그래서 일단 조각 요약한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과 일본의 단절이 회복됨. 하지만 자, 직접 상대한 게 아니라 대마도가 끼어 있어요. 대마도를 통해서 일본과 교린 체제를 유지하려고 함.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일본에서 이 북방의 매. 여러분 여기 지시어가 있습니다. 지시어가 있다는 건 앞에 북방의 매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가로, 그렇죠? 가 뒤에 나에서 뭐 와가지고 북방의 매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 이 북방의 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한반도를 통하는 것밖에 없었대. 인기 있는 매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말이죠. 그래서 한반도와 일본 간의 교류에 매가 중요한 물품이었고 교역 물품이라는 거죠. 하지만 교류가 단절됐대요. 아, 단절 이후에 대마도로. 자, 그러면 나가 가보다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을 소거하세요. 1번 지우시고 그 다음 다를 볼게요. 이러한 외교관계, 여기도 지시어 있죠. 그러면 이러한 외교관계라고 할 때는 외교관계가 어디에 있죠? 여기 교린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외교관계에 매 교역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마도를 통해서. 그래서 매를 교역한 거죠. 자, 그러면 답안은 몇 번? 그쵸? 가로 출발할 수 없으며 그리고 가다가 외교관계로 연결이 되면서 대마도로 매 교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안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요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내용 확인, 일반 추론. 그래서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설명으로 적절한, 부합하는, 일치하는 까지는 이때 부정 발문일 땐 선지 먼저 볼 수 있지만 긍정 발문은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추론, 미루어 알 수 있는, 이럴 땐 긍정 발문이든 부정 발문이든 지문부터 보세요. 그 이유는 추론이라고 할 땐 지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내려서 약간의 왜곡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지문과 선지의 싱크로율이 아주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선지 먼저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도 모르게 비슷한 명사만 가지고 있으면 갖다 붙이게 돼요. 그래서 자의적인 사고와 자기 합리화가 터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독할 확률이 폭증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게 지문 먼저 읽으시면서 차라리 지문이 어려우시면 나눠 읽으세요. 그리고 펜터치 하면서 내가 출제자면 이 부분에 뭔가 초점 맞춰 한탕 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죠. 선지가 4개일 땐 8포인트 정도 잡아보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보죠. 자, 여기서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사흘이라고 하면 시간상 이렇게 72시간을 의미하는데 예수는 금요일 오후에 죽어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했으니 구체적인 시간을 따진다면 48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펜터치 하나도 안 하죠. 왜일까요? 그냥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사흘이라고 했는데 사흘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그렇다면 지문 서두의 의문.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한 건 뭐지? 그냥 신비로워 보이려고 한 거야? 이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원리 안에 선지들이 나오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에 수를 세는 방식에 차이가 들어가 있다. 이 차이를 봅시다. 0 개념이 현대수엔 있어요. 근데 예전엔 없었던 거야. 그래서 0의 개념이 13세기가 되어서야 유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유럽에 들어왔다는 건 유럽 바깥에 있던 것이 유럽에 알려졌다는 얘기죠. 유럽이 발명한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 0의 개념이 들어오기 전의 시간의 길이는 그죠? 1로부터 셈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0 개념 있기 전엔 1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심지어 일자 세는 것도 그렇게 달랐구나. 다시 말해 시간의 시작점이 1이었던 것, 이게 과거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해했다면 B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펜터치가 없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선지가 원하면 올라가도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어디 있는지 뻔히 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 이렇게 금요일부터 다음 금요일이 7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1 더하면 8이죠. 요 차이가 몇이에요? 1의 차에서. 이와 같은 셈법의 흔적을 현대 언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요. 이 셈법을 현대에도 쓴다가 아니고요. 흔적이요. 여러분 흔적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말을 만들었고 그 말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 예시로 이렇게 2가지 어휘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저건 안 외워도 돼요. 필요하면 올라가면 돼요. 자, 여기서 0의 개념은 13세기 유럽 발명 아니라니까 들어왔다고. 그 다음 성경에서 예수의 신성성을 부각하려고 부활 시점을 썼나요? 아니죠. 여기서 이 글에서 이 예수의 부활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뭘 캐치하죠? 그 몇 시간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아는 시간 개념이랑 다른 것 같은데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쓴 거지 거기서 신성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활 시점을 썼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의혹이죠. 이렇게 다른 건 혹시 신성성을 부각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뒤에서 부정되잖아. 뒤를 읽어보면 이미 이것의 답은 뭐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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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번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프랑스어 4번 이 말. 자, 이 두 개는 0 개념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그 흔적이죠? 답 4번 확인할 필요 있나요? 없죠. 3번이 참인걸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세트가 할게요. 세트. 자, 세트 보면 자, 여기서 세트 풀 땐 무조건 지문부터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어떤 유형들을 처리해야 되는지는 미리 알아야죠. 자, 그래서 발문 봅니다. 자, 발문을 보면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자, 일반 추론, 긍정 발문. 선지 먼저 보면 안 돼. 그 다음 10번 문맥적으로 가에 가. 여러분 가. 이거 잘 잡아. 가. 요거 보고 위로 올라가서 자, 이걸 잡아놔야 돼요. 얘가 기준이다. 안 그러면 기억이 기준인 줄 알고 막 난리 친다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자, 생물은 자신의 종에 속하는 개체들과의 의사소통을 한다. 꿀벌은 춤을, 그리고 또 이렇게 녹색 원숭이는 블라블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예를 들어주는 거죠. 자신이 속한 종과 의사소통한다. 자, 그 다음 침팬지는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때 소리를 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펜터치한 위치만 볼까요? 감정을 표현할 때 제가 여기에 왜 특히 쳤을까요? 지금 기억의 소리의 근거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의 소리는요, 침팬지의 소리입니다. 동물이 감정 표현할 때 낸 소리요. 그 다음 말한다는 것을 단어에 대해 소리낸다라는 의미로 보게 되면 이때 바로 물결 친 거 아니에요. 뒤까지 보셔야 돼요. 침팬지가 말하는 건 불가능하댔어요. 그러면 침팬지가 못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물결 쳐야죠. 기억과는 다르다. 자, 그래서 침팬지가 사람처럼 말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까지 봐야 얘를 물결 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돼. 읽어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모르겠지. 문맥 추론 약한 사람들 특징이 있어. 읽으면서 처리 안 해서 그래. 자, 그 다음 침팬지는 인간과 게놈의 98%를 공유하지만 이런 숫자는 이따가 선지 보고 봐도 잘 보여요. 게놈이잖아. 자, 그 다음 발성기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의 소리를 내는 애가 니은의 소리를 못 내는 건 뭐 때문이죠? 발성기관 차이요. 자, 인간의 발성기관은 아주 정교하게 작용해서 여러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리요. 침팬지가 못 내겠죠. 자, 그래서 물결이에요. 그리고 초당 10여 개의 소리를 쉽게 만들어내요. 이거 주어 누굽니까? 인간이요. 인간의 소리, 침팬지가 못 내는 정교한 소리, 물결이요. 자, 그 다음 이는 여기서 성대, 후두, 혀, 입술, 천장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침팬지는 못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 기준 기억, 니은, 디귿에서 나왔죠? 기억만 다르네. 니은도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 디귿도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 니은, 디귿, 침팬지는 못하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서 혼자 다른 애가 누구요? 기억의 소리지. 자, 그 다음에 더 볼게요. 자, 끝까지 읽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인두가 목뼈 6번째까지 있고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그래서 인간의 인두는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거 뭐랑 똑같아? 아까 전에 랑그파롤이랑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 랑그파롤 지문도 힘들고 얘도 힘들면 제가 하라는 이분법 펜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풀면서 동시에 풀려버리는 건데 그래서 10번에 1번을 먼저 결정하고 9번 가는 거예요. 풀면서 풀려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9번에 1번 개 인두의 길이는 인간의 인두의 길이보다 짧다. 기억 안 나? 여기 인두 있잖아요. 인간의 인두가 다른 포유류보다 압도적으로 길어요. 여기 개의 경우 나오죠. 기억 안 나면 확인해도 돼요.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지문을 다시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더듬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있는지 알면 찍어 먹어도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2번, 3번, 4번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문을 똑바로 읽지 않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정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2, 3, 4를 다 찾아서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30분 걸리지. 인사혁신처는 4개를 다 OX 하라고 하지 않아. 자, 20분, 23분 안에 끝나. 자, 그 다음. 자, 이제 11번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이 방각본에 대해서 새 책에 대해서 2016년 서울시 7급 추가 채용에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만 문제 유형은 전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소재가 유사한 건 얼마든지 돌아요. 하지만 걔네들을 외워두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이걸 뭐 출판 관련이니까 문학 관련 제재다. 그렇게 보긴 어렵죠. 예. 자, 그래서 이건 그냥 비문학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기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문학 수업을 듣게 하려고 프레임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자, 그럼 내용 보죠. 방각본 출판 이러지 말라니까? 세트잖아. 그러면 이 세트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여러분, 이번에 시간 너무 오래 걸렸어요. 30분 넘게 걸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긍정 발문이 많아요. 긍정 발문이 많으니까 선지 미리 보고 들어갔을 때 실익이 크게 없단 말이야.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문을 잘 읽으라 그랬죠? 지문을 나눠 읽거나 펜터치를 잘해야 될 거라 그랬어. 긍정 발문 비율이 높을수록 펜터치 훈련이 잘 된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그냥 부정 발문이 많으면 선지 미리 보기 그 장점밖에 못 취하죠, 사실은.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럼 내용 또 12번 요거 문맥적 어휘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어휘적이죠, 보다.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도 기존 기조에 있었던 유형이며 얘를 예전엔 보기로 박스로만 냈다면 이걸 지문 속에 박아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부터 보면 안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고 요 어휘 문제는 맨 나중에 풀어도 돼. 그래서 읽으면서는 직결 부분, 이 서술어의 직결 부분만 따놓으라 그랬죠? 자, 그럼 볼게요. 반각본 출판은 책을 목판으로 새겨 대량으로 찍어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소수의 작품으로 많은 판매 부수를 올리는 게 유리하다. 즉 하나의 책으로 500부를 파는 것이 세 권의 책으로 합계 이렇게 100불, 500, 이거를 보고 어려워 그럴 필요 없어. 왜?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따라서 반각본 출판업자는 작품의 종류를 늘리는 것보다 한 종인데 많이 팔려. 인기 있는 한 권, 이걸 원하게 된다는 거죠. 자, 또한 작품의 규모가 커서 분량이 많으면 그럼 여러분 이럴 때 멋대로 생각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품의 규모란 분량과 관련된 얘기다. 자, 그래서 이 규모가 인기 있는 게 아니고 규모, 분량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규모의 말을 재정의하는 순간 또 이 문제는 안녕 이러는 거야. 자, 그 다음 무섭지?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생각 내가 다 알고 있어서 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왜 틀리는지 다 알아. 출제자들도 다 알아.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모의고사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모의고사 어렵다고 하는 건데 제 모의고사 애매하다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의 눈에 애매하겠지. 너무나 명확히 답이 있어. 자, 그래서 애매한 건 없어요. 제 모의고사에. 언제나 명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트릭을 다 배우지 못해서 애매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럼 배워야죠. 네. 자, 모든 문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생산 비용이 올라가 책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량이 적은 걸 선호하였다. 여러분 이따가 어휘 문제를 풀기 위해 얘는 이렇게 따만 둬.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려가서 풀지 마요, 중간에. 그러면 아까 읽었던 거 다 나갑니다, 머릿속에서. 자, 그 다음 이에 따라 반각본 출판에서는 규모가 큰 이걸 머릿속에서 한번 바꿔. 분량이 많은 그럼 분량이 많은 작품을 피했고 일단 선택된 작품 중에서도 종종 줄였다. 줄이려고 윤색하였다. 자, 그 다음 일종의 도서대여업인 새책업은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당신의 머리는 이 시점에 이 지문도 읽고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가? 없다. 그럼 여기서 멈춰. 괜찮아. 멈추고 내려가서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새 책에 대한 거 말고 요거 말고 반각본에 대한 얘기만 봐. 3번부터 보는 거죠. 자, 너는 기다려 반각본. 책의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해 원본의 내용을 부연하였다. 이때 선생님, 저 부연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독해 알고리즘에서 패턴 3에서 부연했죠. 보충 설명한다. 그죠? 자, 보충 설명한다. 이 단어 알아야 된다 그랬지. 발신, 수신, 부연. 이거 독해 알고리즘 절반 안 들어도 다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부연은 분량이 늘어나요. 그쵸? 그러니까 3번 지우고. 그 다음 한 편의 작품이 여러 권의 책으로 나뉘어 있는 대규모. 규모가 많은 거 반각본은 싫어한댔죠. 반각본이 싫어하는 건 아는데 우리가 새 책을 모르잖아. 새 책이 선호할진 모르니까 얘가 싫어하는 건 맞는데 얘는 어떻지?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읽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읽을 때 확실히 확인해야 될 것도 또렷해지고 위에 건 까먹어도 괜찮거든.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자, 여기서 일종의 도서대여업인 새책업은 여러 종류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규모가 큰 것도 환영. 자, 만약에 이렇게 규모가 크면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나왔어. 분량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 책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러면 종류가 많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 새 책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을 하는 건 누구 짓이죠? 새 책 쪽에서 하는 짓이죠. 분량 늘려서 1권, 2권, 3권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분량이 많은 작품은 새 책에서 취급하지 않을까요? 아, 좋아하지. 쪼갤 수 있잖아. 자, 그 다음 새 책업자는 분량이 적은 작품을 좋아하나요? 아니죠. 분량 많은 거. 시장성이 좋은 것도 좋겠지만 그죠? 분량이 적은 걸 우선시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겠구나. 소거법으로도 얘가 나오죠. 확인합시다. 그럼 여러 권의 책으로 나눌 수 있으면 새 책료를 더 받을 수 있겠죠. 끝. 자, 그러면 12번을 풀겠습니다. 12번에 뭐가 올라요? 생산 비용이 오르다. 자, 제가 문맥적 어휘 문제 쿼텀트에서 매일매일 풀어드리고 있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방법, 대체할 수 있는 유의어를 떠올린다. 두 번째 방법, 다 쓰라 그랬지? 필수 구조를 보고 이 서술어 앞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즉 서술어 자릿수 안에 필수 성분을 A, B, C 이런 식으로 박아봐라. 그래서 여기 오르다는 A가 오르다. 대체할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생산 비용이 증가하다. 자, 그래서 생산 비용이 증가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만 있으면 되며, 주어는 물리적인 양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A 잡아놓은 거 보이시나요? 직결 범위를 잡으세요. 그 다음에 주어를 잡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다로 바꿀 수 있으면서 물리적인 양적 개념을 고릅니다. 그래서 습도예요. 선생님 돈이 아니잖아요. 돈까지 안 가도 됩니다. 자, 근데 나머진 보세요. 반려견이 주어고요. 그녀가 그는. 자, 여러분 여기에 증가하다를 쓸 수 있는 A가 있나요? 없죠. 끝.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갑부터 병의 주장을 분석하겠다. 여러분 이거 바로 작년 국가직 9급의 2번 화법 문제랑 지문 제재까지 아주 유사하죠?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약간 예언 성지 영상이 되지 않을까? 2024년? 2024년 국가직 9급에서 제가 2번 설명할 때 총평도 보실래요? 제가 이 문제 2번을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전제와, 그러니까 논거와 주장을 정리해야 되는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즉 이게 뭐냐면 논리추론, 이 강화약화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똑같이 했죠. 윤석신 저가 봐주신 거 아닐까? 그래서 제재를 이렇게 업한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국가직 9급 때 이런 게 강화약화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과 논거, 관계를 파악하라고. 그래서 제가 화법에서도 늘 뭘 알려드리죠? 주장이 대립할 때 갑과 을 사이에 어떤 거 해? 이분법 체크도 하고 얘네 대립한다. 이거 하라 그랬지. 저한테 수업 들으시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의 의견을 요약하고요. 을의 의견을 요약했어요. 둘은 대립합니다. 갑은 계급 체계가 이제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 이동을 할 수 있게 계급을 깨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계급이 없는 보다 유동적인 사회 질서가 정착했대요. 그래서 계급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졌대요. 근데 을은 양극화가 확대되었다면서 부가 특정 계층에 집중돼 계급 불평등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격차 심화, 계급 불평등이 더 고착됐다는 건 계급 문제는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없어지지 않았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갑과 을이 양립불가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주장은 대립해요. 자, 그러니 않는다는 틀렸죠. 그럼 기억 지워서 1, 3번 소거합니다. 그 다음 병 볼게요. 병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계급의 전통적인 영향력은 확실히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제가 동의의 경륜 얘기도 굉장히 강조했죠. 일부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의견이 같은지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역접이 오면 뒤를 봐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있다. 자, 그래서 여기 현대사회에서 계급체계는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이다. 갑의 주장은 계급이 없어졌다예요. 근데 줄어들었지만 약해졌다가 없어졌다를 강화하나요? 아니죠. 약해졌지만 있다니까 없어졌어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도 결국에 갑과 대립해요. 자, 그래서 을과 병의 주장이 오히려 한결이죠. 자, 그래서 을의 주장과 병의 주장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니은만 참이고 지금 기억 디귿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국가직에서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모든 트릭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말만 대립이라고 해서 마치 어려워 보이지만 의견이 같아 달라? 이거고, 이건 이미 기존에도 나왔던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 자 14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안 어려웠죠? 자, 이거 하루에 10분씩 하는 쿼터홈트, 그래서 요것만 했어도 충분히 너끈히 풀 수 있었어요. 저한테 배우신 전칭 특징만 알아도 풀립니다. 해볼까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 머리가 좋대요. 제가 독해 알고리즘과 미래보고서와 쿼터홈트에서 전칭에 대해서는 조건문처럼, 조건명제처럼 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축구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니까 머리가 다 좋거든. 우리가 조건명제에서
축구를 잘한다면 머리가 좋다와 같은 의미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축구를 잘한다면 머리가 좋아랑 같은 의미라서 요렇게 왼쪽은 충분 조건, 오른쪽은 필요 조건인데 요렇게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칭 긍정일 때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조건 명제처럼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특징은 어때? 제가 특징일 땐 연언으로 표현하랬죠?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일 땐 N. 축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복수의 사람으로 불어날 순 없잖아, 홍길동이요? 그쵸? 뭐 모털도사요? 그치?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어떤 사람이야. 자, 그래서 축구를 잘하면서 키가 작은 이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면서 키가 작다고.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가는 전칭 긍정. 그 다음에 나는 특징에 대한 연언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연언, and. 자, 그러면 따라서 이걸로 결론을 여기까지 했어요,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거죠. 배웠어. 자, 여러분. 축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 집합 끼워줄까? 축구 잘하는 사람 전체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존재가 어떤 사람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축구를 잘하면서 키가 작은 그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 됐죠? 그래서 키가 작은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거지. 1번 끝. 2, 3, 4 볼 필요도 없어. 제가 그랬죠. 논리추론에서 나머지 선지 입증을 하느라고 왜 애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정답은 하나일 뿐인데. 식을 세워서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만 보일 건데. 그래서 연역 추론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추론하거나 아니면 빈칸의 전제를 도출할 땐 정답을 이미 내고 선지로 가야지 선지를 끼워 넣으시면 안 돼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게 1번임을 알아서 끝난 거지. 얘를 쑤셔 넣어보면 안 돼.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기억과 니은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과 니은의 이 구문만 보고 얘가 논리추론인가?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논리추론에 대비해서 저도 이런 필기를 했지만 밑에 보면 뭐 그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정답이 나오는 상황은. 자, 그래서 더 어렵게 낼 수 있는데 봐줬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기업 마케팅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에는 유행지각, 깊은 사고, 협업을 살펴본다. 유행지각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깊은 사고는 이런 것이고 협업은 이런 것이다. 사실 이렇게 펜터치 해두고요. 세 가지라는 거 알아두고요. 자, 이때 이 세 요소 모두에서 이거를 각각을 가지고 장난치진 않네. 그쵸? 자, 이 세 가지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으로 표현해 볼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땐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달성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했으니 필요 조건, 성공이 충분 조건이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고 성공했다는 것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야 라는 표현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기호화했고요. 그러면 니은을 또 볼까요? 하지만 이 세 요소에서 모두 달성했다고 해서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한 건 아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과 다른 기호일까요? 아니야. 똑같은 기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건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것의 여기 참은 아니야. 즉 3목표 달성했다고 해서 성공하게 되는 건 알 수 없어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역이대우입니다. 우리 쿼트홈트에서도 하고 미래보고서에서도 하고 독해 알고리즘 기초 부분에서도 하고 자, 그래서 원명제가 참일 땐 대우만 참이지 역은 참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거짓이야? 알 수 없다고 했잖아. 그쵸? 그러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니은은 그래서 무슨 얘기라고? 그냥 자, 기억의 역은 확실하지 않다.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기억과 니은이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알겠죠? 자, 그러면 1번입니다.
자, 1번에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가 유행지각,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모두에서 달성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성공한 것이 그러면 기억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예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강화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1번이 참이니? 답으로 끝. 그래서 확신 있는 사람은 굳이 2번, 3번, 4번을 부정하기 위해 선지를 읽지 않습니다. 근데 불안해 죽겠어? 그리고 요거는 왜 아니야까지 설명해주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건 맞으니까 시험장에서는 안 봤어야 맞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 중 유행지각,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중 하나 이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다면 여러분 지문에서 이미 얘네들이 엔드 조건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모두를 달성해야지. 그치? 그게 필요 조건이잖아. 근데 이 중에 일부를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그쵸?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실패했다면 기억이 약화되나요? 아니죠. 그대로죠. 자, 여기서 하나 이상에서 실패했어. 실패했으면 어때? 성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억을 약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합니다. 기억 안에 부응되는 얘기니까 결과가. 자, 그 다음 그래서 얘는 강화고요. 유행지각,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중 하나 이상에서 실패했대. 그럼 여러분 성공을 못해야 되는 건데 성공한 애가 있네? 여러분 그럼 어때요? 이게 예외죠. 기억과 니은에 대해 모두 예외인 거예요. 니은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확보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니은은 강화되는 게 아니지. 자, 그 다음 4번 유행지각,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모두에서 달성을 했어. 근데 성공하지 못했어. 아까 니은이 얘기를 했어요. 역은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를 3목표 달성했어도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야, 니은은. 그러니까 니은은 강화되지. 니은 그대로였거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사실 필요 충분 조건까지 알았으면 좀 더 쉽긴 했겠지만 하지만 그걸 몰라도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비판 추론 훈련, 독해 알고리즘에서 비판 추론 훈련 잘 됐으면 무난히 푸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자, 이건 비판 추론까지 가지도 않아요. 자, 이거는 사례 추론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화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냥 사례 추론 부합하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기억은 미리 보셔야 됩니다. 자, 기억은 주장인데 이것만 보면 무슨 의미야? 자,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며 그것은 새로운 주장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을 먼저 읽어요. 혈거와 소거가 기후에 따라 다른 자연환경에 적응해서 발생했다. 자, 여기만 보고 위로 올라가. 그 다음에 읽어요. 신세기 시대에 들어 이렇게 이제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 인류는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만들게 됐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알고 있어요. 기억을 봤잖아. 자, 인류 초기의 주거 형태는 특히 바닥을 어떻게 만들어? 바닥. 내가 아까 모르는 전문 용어를 봤어. 혈거, 소거. 근데 이게 바닥 얘기인가? 하면 되는 거야. 바닥. 자, 그러면서 움집형과 고상식이 있대요.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밑에 봤더니 혈거, 소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지금 움집형이 혈거, 그 다음에 고상식이 소거네. 그래서 혈거가 지붕 중심, 소거가 바닥 중심이구나. 이렇게. 그러니 이 역시 뭐예요? 이분법, 펜터치, 이분법, 펜터치. 자, 그 다음. 그래서 인류의 주거 양식은 혈거에서 소거로 진전됐다는 가설. 여러분, 이 가설은 기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립되는 가설일 테니 쳐두고 그러면 이것에 속지 않는 게 핵심이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어떤 형태에서 어떤 형태가 되었다라는 가설이 오래 있었는데 새로운 주장이 나왔고 우리는 새로운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을 강화 사례라고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세요. 자, 여러분 새로운 주장은 어때? 기후, 환경에 적응하는 것. 우기에 비가 넘치는 산간지역. 맞네. 이거는 기후 때문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움집형과 고상식이 공존하는 주거 양식을 보여주는 집단 유닥지가 있대. 그럼 이거는 섞어서 졌어. 그냥 이런 얘기잖아요. 이유가 안 나왔죠. 이유가 안 나왔으니까 강화 사례라 볼 수가 없어요. 지역처럼 기후, 자연환경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 여름, 겨울, 기후. 그래서 기억 디귿이니 답은 2번입니다. 너무 쉬워. 이게 무슨 강화 약화형이야.
이거 강화역형으로 이걸 세는 건 또 강화역화 많아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글자, 이거는 강화역화 아니야. 그냥 사례초론이잖아. 자, 그 다음. 자, 이제 17, 18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10시 반부터 거의 해석을 시작했다. 10시 20분? 10시 반? 근데, 와, 이거 2시간 내내 할 건가 봐. 아니야. 자, 어때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는데도 오히려 예전에 제가 문법 규정, 어휘 한자 해설할 때보다, 문학 해설할 때보다, 기존 기조보다 오히려 20문제 해설 더 빠르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이거 20분 안에 외모 풀어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지금 보니까 시간 지체를 어디서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 그런 걸 안 하면 되는 거고 안 하게 훈련하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세트형. 자, 세트형이고 이거를 문학이라고 할 거야. 문학 어바웃이지 그냥. 어바웃 문학이지. 그러니까 문학이란 얘기를 할 뿐 이거는 어떤 것을 종류별로 나누고 구획화하는 것에 대한 그저 그러한 비문학 제재죠. 구조로는 분류.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세트라서 발문을 먼저 봤을 때 윗글에 가하나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라 라고 얘기했으니 여기서 대립 주장이 있죠? 그러면 관점 파악해야 하고 그 다음 18번에 여기서 지시하는 바가 같은 것. 자, 여러분 앞에서 랑그파롤 틀리고 그 다음에 소리 침팬치 인간의 소리 구별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 후자 구별 못하면 쓰리 콤보네. 여러분 이게 세 개죠. 명제 논리보다 얘가 더 많지 않아? 그래서 내가 문맥추론 빈칸추론 이런 거 잘해야 된다 했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논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씀하신 분들 나 아니라 했잖아. 좀 제발 날 믿어. 알겠지?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오히려 논리추론처럼 새로 들어가는 부분을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뻔하니 낸단 말이죠. 사칙 연산 이상으로 낼 수가 없다니까. 자, 그러면 5급하고 차별점이 뭐가 있어? 5급 언론이야? 논리 퀴즈 못 낸다니까 그런 거. 그래서 논리 이론이 많아도 안 돼. 내지도 않을 이론 왜 배워?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문학, 즉 국문학은 그 나라의 말과 글로 된 문학을 지칭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문학에 대한 근대적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 가주장, 정리할까요? 가주장, 국문학에서 한문으로 쓰인 것을 싹 다 빼버려 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자, 국문학 연구가 점차 전문화되면서 한문문학 배제론자, 같은 존재죠. 같은 기호 주세요. 이 사람들과 달리 절충론자가 나왔어요. 자, 기호 보세요. 물결. 이 사람과 달라요. 이분법 하라고. 그죠? 자, 그 다음 절충론자들이 국문학의 범위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 종래의 국문학의 정의를 기본 전제로 하되 여러분 싹 다 부정했어요? 완전 전면 충돌이에요? 아니죠. 그냥 한문도 넣어. 이게 아니라 일부는 넣어주지 라고 한 거야. 일부를 넣어줘. 일부를 넣어줘. 그래서 헷갈린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즉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을 국문학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이때 전자 후자는 바로 이 앞절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괄호를 쳐서 연결해놨어야죠. 했어 안 했어? 틀린 사람들.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 전자. 그리고 그 전자 중에 일부를 후자에 넣는 거죠. 후자가 뭐예요? 국문학. 국문학이야. 화살표 잘해.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에 따라 국문학을 지칭할 땐 순국문학과 준국문학으로 이것도 밑줄과 물결로 배제론자 이 사람들은 순국문학, 준국문학은 어때요? 절충론자예요. 자, 그래서 준국문학의 물결, 준국문학은 자, 한자 도 들어있는 거죠. 일부. 자, 그 다음 작품에 사용된 문자의 범주에 따라서 전자는 순국문학, 좁은 의미고 그 다음에 준국문학은 넓은 의미예요. 자, 그 다음 하지만 이런 절충안을 취해도 또 이 안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절충론자들 안에서도 쪼개진다는 얘기죠. 저라면 여기까지 안 늙습니다. 왜? 여러분 시끄러울 거거든 머릿속이. 그리고 여기가 딱 마지막 페이지 근접하면서 머리가 빡셀 때야. 자, 그래서 앞부분에 읽었던 지문의 잔상 효과 때문에 앞에 1페이지처럼 지문이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멈춥니다. 저한테 배운 분들 이렇게 하고 있죠? 멈추고 나 안에서 쪼개져서 싸우는 건 지들끼리 이따 지랄하라 하고 밑으로 내려가. 자, 17번 먼저 보세요. 그러면서 선생님 마지막 문단을 안 보면 명쾌하게 안 나오는 건요. 보류하세요. 보류하면 되잖아. 자, 그럼 여기서 국문으로 쓴 작품보다 한문으로 쓴 작품이 해외에서 문학적으로 가치를 더 인정받는다면
가의 주장이 강화될까요? 가는 한문을 싹 다 빼버리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X. 그 다음 국문학의 정의를 그 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정서, 그 나라 사람들의 말과 글이야 라고 하면 가의 주장은 강화되죠. 한문은 우리나라의 말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 표기문자와 상관없이 그 나라의 문화를 잘 표현한 문학을 자국 문학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보편적 관례라면 나의 주장이 강화되죠. 맞죠? 왜? 일부는 좀 넣어주지. 문화를 잘 표현했으면 일부는 넣어줘. 라고 얘기하는 게 되니까요. 답 나왔죠? 자, 그러면 사실 4번 볼 필요도 없지만요. 자, 봐봐라. 이럴 때 불안해서 4번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 보고서 막 헷갈리는 거야. 찾아표기 같은 것 때문에. 그죠? 근데 사실 3번이 답인 거랑 4번이 무슨 상관이죠? 4번이 헷갈리면 3번이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정답인 게? 아니죠. 정답이 거짓되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잘 푸는 사람은 여기서 끝내고 얘는 보지도 않았어야 맞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까지 볼까요? 자, 하지만 마지막 문단은 그럼 누구 때문에 보는 거예요? 네, 이거 전자 후자 짝 먹이려고요. 자, 하지만 이런 절충안을 취하더라도 순국문학과 준국문학을 구분할 때 차이가 있다. 어떤 이는 국문으로 된 것은 전자에, 전자가 뭐야? 자, 순국문학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전자에라고 해놓고 국문으로 된 것은 전자에 이렇게 했지. 아까 전까지 화살표 썼던 방식이랑 다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쳤으면 틀린 거라고. 이거 보여줄 일부러 쳐놨어. 어떻게 해야 돼? 자, 전자에는 여기 순국문학에. 자, 그 다음에 한문으로 된 것은 후자. 여기. 여기에요. 이게 아니야. 알겠지? 자, 요걸 잘 쳐야지. 자, 그래서 앞절에서 가져와야 돼. 앞문장이나. 자, 그래서 국문학의 영역을 구별했다. 후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학은 차자표기건 한문문학이건 모두 국문학으로 인정하고 이러자 저러자 라고 하였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자, 윗글의 기억 비읍 중 할 때 이제 연결을 다 해놨기 때문에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 한문문학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국문학이에요. 자, 근데 이때는 이러자 저러자 가나의 입장 대립 이전의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가나의 입장 대립이 있고 그에 따라 전자후자 전자후자 이렇게 된 걸 볼게요. 자, 이 디귿 순국문학이고 미음 이거 잘 알아 그랬지? 얘란 말이지. 순국문학. 그 다음에 비읍 중국문학이야.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것끼리 짝지어라 그랬을 때 디귿 미음이거나 리을 비읍인데 리을 비읍 없으므로 답안엔 무엇만 등장하였다. 이거.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19번, 20번 보겠습니다. 19번 어려워요? 아니야. 자, 기호식 쓰는 거 훈련하고 있죠. 우리 쿼텀트 잘 쓸 수 있어요. 해볼게요. 자, 여기서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명은 여러분 적어도 한 명은 and야 5월이야? 5월. 배타적 선언이에요? 그냥 선언? 그냥 선언. 적어도 한 명이라는 건 둘 다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배타적 선언은 이렇게 치지만 그냥 선언은 이렇게 치지? 자, 그래서 그냥 일반적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죠. 갑 5월 을은 글쓰기를 신청해. 그 다음 글 신청하면 병은 말과 듣기를 둘 다 신청하죠. 자, 그래서 and 병말 병듣 이렇게. 병은 말하기 신청한다. 병은 듣기 신청한다. 그 다음 병이 말듣을 신청하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매개로 둘을 연결할 수 있겠어요. 자, 매개로 연결하기. 기차놀이 알지 우리? 기차놀이? 자, 그래서 이건 정의 읽기를 신청한다를 추론할 수 있는 전제예요. 정일. 됐지? 자, 그 다음 근데 얘가 정의 읽기를 신청 안 한대. 마지막에 삐끗이야? 그러면 우리는 연역 추론 규칙 중에 뭘 쓸 수 있을까요? 후건, 부정, 즉 대우문으로 이것이 부정될 때를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제의 대우문을 작성해 봅시다. 거꾸로 기차놀이. 자, 그래서 이게 부정됐잖아. 그러면 정의 읽기를 신청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때 여러분 and를 부정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 여러분 and 부정은 둘 중에 하나만 거짓되면 깨져. 그러니 둘 다 거짓은 아니어도 되거든. 그래서 병은
말하기를 듣지 않거나 듣기를 듣지 않아. 자, 그러면 깨져. 그래서 이것의 부정이 이게 되는 거죠. and의 부정은 오얼로. 자, 그 다음 그러면 을이 글읽기를 신청하지 이렇게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생님 이것만 알잖아요. 을이 글읽기를 글쓰기구나. 을이 글쓰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걸 가지고 제가 갑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 여러분 이거 까먹었구나. 다시 얘를 돌아가. 첫째 명제. 을이 글쓰기를 신청 안 하잖아? 둘 중 한 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갑이 신청해야지. 그쵸? 그래서 요렇게 답. 아이 쉬워. 근데 이걸 진짜 쉬운데 그냥 연습 부족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객관식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 땡몬. 땡높이처럼 커터홈트 하랬죠? 커터홈트에서 이거 유도지 다 들어가는 거 알죠? 빈칸 뽕뽕 뚫어가지고. 그치?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20번은 우리가 같이 아까 풀었죠? 20번은 뭐였어요? 문법 아니에요. 이거 문법이라고 하면 진짜 이상한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문하게 오히려 문법 배경 지시로 풀면 함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쵸?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이런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 해도 되는 건 안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된다고 하죠. 근데 내가 그 특정 어떤 인원에 못 들어가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르지 못한 어휘력과 문해력과 독해력에 빚을 제대로 갚으세요. 네, 그러면 합격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더 대화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다음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